자, 오늘은 이제 기계학습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계학습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닝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러닝 알고리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습을 주로 하시게 되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어머니 뭐 또는 뭐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직접적인 지도를 받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은 잘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슈퍼바이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뭐냐면 지도 감독관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의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인턴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각각의 이 분들을 지도하는 그 의대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바이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독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이런 감독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사람도 학습을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또 학습을 어떻게 하냐 사람은 자, 보시면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는 보시면 뭐 관찰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면 예를 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또 파악하는 건데 보통 보시면 이걸 이제 강화라고 하거든요. 강화라는 용어는 뭐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뭐 칭찬이나 벌,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규칙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거 잘못된 일을 겪으면 벌을 받고 잘된 일을 하면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인간이 학습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기계 학습,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도 이렇게 보시면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동일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앞서 보셨던 그 인간의 학습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도 학습, 그러니까 마치 그 교사나 엄마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방법이라면 지도 학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미리 답을 입력하는 데이터에 어떤 명시적인 답이라는 건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주면서 학습하면 지도 학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답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가운데에 보시면 이런 강화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보셨던 이 여기 보시면 칭찬이나 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 이론에 보시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파블로브의 이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강화학습이라는 강화라는 용어 자체, 레인포스라는 용어 자체가 보시면 어떤 행동의 어떤 변화 후에 보상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AI한테 벌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벌보다는 보통은 이제 보상, 리워드라고 하죠. 어떤 것들을 주어주면서 AI가 좀 더 이제 그 정교하게 학습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학습 같은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 발전하면서요. 사실 뭐 계속 이 레이블 소위 이제 답을 계속 알려주면서 데이터를 코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런 그 저기 언스퍼바이스 러닝,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많은 분야에서 이런 강화 학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요. 간단히 살펴보시고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오늘 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보시면 주어진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이전에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지도학습의 목적 자체가요. 이런 사람이 인식하는 형태로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패턴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지금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학습용 코끼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라는 것을 자 이렇게 주어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네 마리의 사진이 모두 다 코끼리의 이 뭐 정면 사진, 후면 사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코끼리 답을 알려주는 거죠. 같이 사진과 함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형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또 다른 새로운 이 코끼리 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요게 뭐 예를 들면 코끼리 사이에 돼지가 한 마리 껴 있으면 자, 이제 프리딕션, 이제 코끼리인 것과 코끼리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AI가 각각의 패턴을 확인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실은 이전에 이 데이터에서는 레이블링, 소위 이 명시적인 답은 코끼리라는 것을 인간이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도학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돼지냐 코끼리냐 이런 분류죠. 뭐 조금 더 질병으로 얘기하자면 뭐 질병이냐 질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 분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걸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진 분류 외에도 이제 멀티노미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분류가 아니더라도요, 새롭게 만약에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이제 포함이 되는지, 그런 소위 이 회귀, 리귤레이션 같은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뒤에서 좀 살펴보실 거니까 이제 앞에서는 간단한 소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까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알려주면 그 데이터의 답을 알려줘서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 학습이고요. 자, 데이터의 답을 함께 알려주지 않으면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자, 입력된 데이터만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자체의 패턴은 스스로 식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아까처럼 자, 이건 코끼리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는 어떠한 학습된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 유사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뭐 코가 길고 꼬리가 길고 이런 건 이제 인간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패턴 자체를 AI가 찾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색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가 아닌 또 다른 묶음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자, 이것은 레이블 없이 스스로 패턴을, 그러니까 라벨링 없이 스스로 레이블링 없이 패턴을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비지도 학습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 목적 자체가 앞서 보셨던 이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목적이 이 패턴을 인식해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매핑, 소위 다시 얘기하면 분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매핑은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의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분류를 하게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이 비지도 학습은 다릅니다. 비지도 학습의 목적은 이런 데이터 내에서의 답이 아니고요. 데이터 내에서의 패턴이나 특징을 스스로 식별해서 이걸 AI가 학습을 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대로 예측하고 분류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때의 분류는 이제 뭐 비슷한 것끼리 유사성을 찾아서 분류를 하는 거겠죠. 자,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인간이 실생활에서 배우는 관찰이나 경험, 유추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상당히 인간의 학습 방법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어떨 때 좀 많이 사용하냐면요, 결론적으로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군집 문제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의료 영역에서는 비주도 학습이 조금 잘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왜냐하면 의료 영역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질병하고 질병이 아닌 것을 저희가 감별을 할 때 이것을 이 AI가 특징을 찾아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를 들면 의료 지식의 범주 하에서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치매하고 정상 노인을 구분하는 것을 만약에 비지도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뭐 치매라고 하는 이런 그 질병을 저희가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뭐 신경 심리학적인 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적인 지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로 AI가 이 특징을 파악해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사용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 비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보다는 현상을 빨리 파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간의 기존 지식이 아닌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지식을 통해서 분류나 예측을 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적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주도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강화 학습이 되겠는데요. 사실 강화 학습에 대해서는 이 앞에 보셨던 그 두 가지 그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나타난 이론이고요. 실제로 또 강화 학습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연구자가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가장 최근의 것이라서. 최근에는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강화 학습은 또 다른 말로 준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을 알려주는 건데 준지도, 그러니까 세미 절반만 답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절반만 알려준다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이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AI를 이 네 가지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강화 학습에서는 액션, 어떠한 이 상황에 대한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요. 에이전트는 이때 대상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보시면 에이전트는 AI예요. 그럼 게임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게임에서 AI가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에이전트인 AI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 액션, 그러니까 움직임, 돌아다니는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환경, 특정 환경에서 예를 들면 아이템을 먹게 돼요. 아이템을 먹게 되면 보상, 예를 들면 보상으로 그 어떤 스코어가 주어진다든지 뭐 얘 어떤 강함이 뭐 플러스 10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얘는 계속 그와 같은 이 뭐죠?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더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 따른 이 결과, 그러니까 일대 결과라는 게 보상이거든요. 소위 보상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서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간단히만 알려드리고 아마 이 강의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초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듣다 보시면 뭐 강화학습에 대해서 내용들을 또 이게 간단하게 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기계학습하고 그러면 통계적인 방법 도대체 뭐가 다르냐? 머신러닝하고 스태틱스라고 그러죠. 스태틱스라고 하는 통계가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우선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 방법에 대해서 좀 논하자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게 인공지능하고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고요. 통계적인 어떤 요인들도 많이 사실 포함이 돼 있죠.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방법론에는 프레딕션, 예측 분석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NLP라고 부르거든요. 자연어 처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인공지능에서는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딱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섞어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분류나 예측, 군집 이런 모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저희가
이 조금 더 이 컴퓨터 과학적인 개념에서는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 이제 사용됐던 용어인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건 아니고요. 유사한데 다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를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가깝고요. 저희가 컴퓨터 과학에서의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어디에 가깝냐면 프레딕션, 그러니까 조금 더 예측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자, 이 부분 중요한데 좀 여러분들 별표를 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가 기계학습하고 그러면 전통적인 통계적 분석, 소위 이제 데이터 마이닝하고 머신러닝이 그럼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예측, 저희가 그러니까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측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머신러닝은요. 반대로 전통적인 통계학,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이유를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확률과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주요 개념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추론이라는 건 결국 실험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확률과 추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저기 그런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이거 어떤 것들을 나누거나 어떤 것들을 분류하거나 어떤 것들을 예측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뭐 넷플릭스라든지 의료라든지 독감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인간의 학습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인간의 학습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 과정을 지금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학습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 두뇌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건 개념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뭐 몰랐던 것들을 오늘 새롭게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근데 몸에 익힐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 몸에 익게 되겠죠. 소위 이제 저희가 체험을 해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자,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학습의 결과가요.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소위 파라미터라든지 또는 가중값, 소위 이제 웨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중값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기계학습, 소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인풋, 그러니까 기계학습, 인풋, 입력값,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질병 같으면 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결과값, 아웃풋이 우리가 영어로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수학에서는 y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질병 같으면 결과가 될 겁니다. 자, 이걸 나오게 하는 최적의 가중값, 그러니까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거예요. 이때 최적의 가중값이라는 것은. 자, 결국은 기계학습의 결과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가중값, 소위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 지금 이건 하나의 이제 비지도 학습을 예시로 든 건데,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는 알파벳 숫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알파벳 숫자가 있으면 지금 보시면 옆에 특징이라고 하는 피처가 있죠. 위에 요 옆에 표예요. 자, 피처 특징이라고 한글말로 적혀 있는데 보시면 자, 문자가 지금 A 말고도 이렇게 비슷한 문자는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T도 있고 L도 있고, 자, 이런 비슷한 문자의 특징을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면 수직선이 있고요. L 같은 경우 수직선이 있죠. 영문자. 그다음 수평선도 있고 사선도 있고. 사선이랑 곡선은 없죠. 대신에 L이라고 하는 문자는. 자, 이렇게 특징을 나눠서 봤을 때, 자, 지금 예를 들면 이걸 계속 학습합니다. 이렇게 격자로 나눠서 눈금자로 A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가장 이제 이거와 일치하는 피처를 찾는 그 가중값, 소위 그 매개 변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분들 좀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계학습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입력 자료를 정하게 돼요.
이 뒤에서 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기계학습이라는 건 5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입력 자료를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답을 결정을 해야 돼요. 정답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개의 과정을. 자, 그래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습 결과 출력이 뭐 아주 좋으면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 학습에서 모자라면 다시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요 5단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손글씨 데이터거든요.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 손글씨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숫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숫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를 들면 0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0을 표시하는 방법이 각도도 조금 다를 거고 쉐입 뭐 모양도 좀 다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하나의 격자 형태, 여기 보시면 격자죠. 밑에 지금 좌측의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격자 형태의, 예를 들면 획의 길이나 뭐 이런 뭐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숫자의 하얀색 부분, 바탕 부분이 아닌 하얀색 부분이 1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격자 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배경 부분은 전부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게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숫자 형태의 매트릭스로 일단 변환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AI 눈이 없으니까요. 일단 변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픽셀 값을 이제 그대로 추출하지 않고, 특성 추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 변환해서 입력하고요. 입력 자료를.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지금 보시면 입력 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사진은 20 x 20이에요. 그러니까 20 괄호 20 세로 20이니까 결국은 400개의 픽셀 값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픽셀 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400개의 픽셀 값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정답을 결정해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정답이라는 게 사실 y잖아요. y. 그래서 여기 보시면 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숫자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y1부터 y0까지 쭉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숫자를 일일로 나열한 거 우리가 벡터라고 하죠. 자, 벡터의 밑에 보시면 이 숫자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뭐 7, 8, 9부터 0까지 들어가는데 숫자가, 자, 그것을 1, 0, 0, 0, 0,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나열로 이렇게 벡터 형태로 만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벡터로 만들어야지만 AI가 연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AI 자체가. 인간은 이걸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로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자, 아까 보셨던 우리가 결국 숫자는 총 10개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 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개의 총 숫자가 있고요.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이 숫자를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최적의 가중값을 찾도록 이런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소위 이제 이 모델이 수학적인 수식으로 정해 주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수식에서 매개 변수를 찾는 게 소위 이제 기계학습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x의 추정값을 우리가 쭉 볼 때, 자, 여기 들어가는 쭉 이제 픽셀 값이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픽셀부터 제일 끝에 있는 400번 픽셀까지 총 400개였으니까요. 가로 20개, 세로 20개. 그 픽셀까지 앞에 들어가는 요게 이제 이 숫자 값이 매개 변수인 거거든요. 자, 요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모델링을 정하고 나면, 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를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값이나 하나를 딱 잡아서, 자,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실제 정답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요 지금 밑에 보시면 수식 보이시죠? 수식 앞에 붙은 요 지금 매개 변수 요 값이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조금씩 조절해 주면서 자 어떤 값에 가까운지 그러니까 400개의 픽셀 중에 이게 같은지 다른지 계속 비슷하게 정답과 가까워지도록 조절해 줍니다. 소위 자 이런 게 이제 반복적인 계산이죠. 그래서 계속 튜닝을 해줘요. 반복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잠시만 제가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우리는 0으로 돼 있지만 이 0을 지금 400개의 픽셀에서 이렇게 지금 이 0으로 쭉 배경은 돼 있고 요 라인 선이 지금 1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몇 번째 위치한 요 1이 맞는지 정답하고 요것을 비교하면서 계속 매개 변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매개 변수가 총 400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출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4000개가 아니라 400개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타가 들어가는데 400개의 매개변수 값이 결정이 돼요. 자 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10개의 함수가 준비가 되는 거죠. 함수. 예, 그쵸? 왜냐하면 0부터 0, 1, 2, 3, 4, 5, 6, 7, 8, 9에 대한 각각의 최적화된 값이 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시면 사실 위치 그러니까 그 우리가 0이라고 그었을 때 그 라인에 해당되는 건 1이고요. 나머지 0 그러니까 배경은 0이에요. 이런 벡터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에다가 10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각각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 0의 이미지를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0에 대한 head 그러니까 추정값이 1에 가깝게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0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0이라는 값은 가장 일치하는 값이고 나머지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각각의 숫자는 비슷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0이라는 숫자의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 매개 변수를 찾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0일 확률이 가장 높게 되는 거죠. 0을 계산을 쭉 해봤더니 그래서 0이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특징에서는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요 같은 숫자라고 해도요. 예를 들면 6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6이라고 위에 쓰면 좀 예쁘게 썼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6인지 4인지 좀 헷갈리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자 확률이 항상 밑에 보시면 이게 다 확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H는 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그 확률 값입니다. 가정값. 그래서 0일 가정값은 보시면 3% 0.00003이니까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6일 가능성이 0.98이니까 98%예요. 그러니까 AI는 학습을 했을 때 위에 글씨는 68%로 6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약간의 4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시면 4나 뭐 9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걸 한번 보시게 되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는 당연히 6일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한데 조금 떨어졌죠. 89.7%니까요. 자, 그러나 이것이 4처럼 보이는 확률도 23.6%니까 아까보다는 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프라이머리 하기에는 6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겠지만 세컨더리 하기에는 4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사람도 사실 보면 이거 좀 애매한 것처럼 AI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잠시만요. 이제 얘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은 아까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 쉬울 거고요. 또 반대로 좀 이런 게 처음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로테이션 됐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좀 확대를 했는데 조금 더
에, 됐네요. 머리가 좀 가려지셔가지고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도학습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문제하고 정답이 함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판서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문제하고 우리가 정답하고 함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예. 되네요. 자, 예.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거는 특성, 피처예요, 피처.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각각의 이 x 변수, 그러니까 입력 변수로 사용될 피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분류할 소위 레이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도학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은 또 다른 특징이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갖고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수학적인 알고리즘이긴 한데 뭐 쉽게 생각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이게 메타버스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메타버스에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게 메타버스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시면 다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쓰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요, 이 대부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지도학습보다는.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지도학습에 죄송합니다. 지도학습에 우리가 적합한 데이터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막 코딩만 하다 보면 뭐 본질적인 걸 뭘 놓치시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도학습보다 비지도학습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비지도학습보다 강화학습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런 논문도 쓰고 했었거든요. 사실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무조건 좋은 거냐라는 게 제목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답이 달라요. 결국은 저희가 그 주어져 있는 이때 말하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소위 이 특정 타겟이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결과거든요. 결과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아웃컴 타겟.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이냐 아니냐로 분류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있어서의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이 지도학습이 가장 최적의 데이터셋으로 이 수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그게 돼야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모델링을 선정을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을 하려면 또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클린하고 좋은 데이터가 많은데, 근데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어텐션 모델들이 좀 있어서 요즘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어텐션 모델들 많이 이용하거든요. 뭐 구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IBM도 있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그래서 네이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어텐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 수업 때 얘기하기 너무 길고 어려울 거라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거는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거는 물론 왜냐면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조금 이런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021년에 개발된 게 구글에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원래 자연어 처리에 쓰는 모델이에요. 자연어 처리가 여러분 쓰는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키텍처인데, 이 NLP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 들어가는 아키텍처를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이 그 각각의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고 약간 다별량 자료에 들어가거든요. 사진도 이미지도. 그러니까 다별량 이미지에서의 여러 가지 피처가 되게 다양한 경우에 그거를 이미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의 피처에서 그 상호작용을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구글에서.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벗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죠. 답이 있는 트레이닝 셋.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학습해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뭘 쓰던 간에 이 파란색이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 모델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모델링을 써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테스트 셋이 되겠죠. 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이거를 소위 이제 프리딕션 예측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지도학습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을 해결할 수 있는 결국은 문제는 두 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분류하고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자, 분류.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양성이냐 음성이냐 뭐 이런 게 분류죠. 대부분. 그다음에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프리딕션의 문제를 우리가 회귀의 문제, 리그레이션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레이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코로나 양성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그러면 향후에 코로나19로 예측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세 번째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자, 학습된 알고리즘이 예측하는 결과값이 이산값. 우리가 이산이라는 게 그 바이너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yes or no나 뭐 남자 여자 질병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캐테고리컬의 문제라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나 연속값이면 우리가 이건 이제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연속값이면 이것은 우리가 리그레이션의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도학습에 그러면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쉽게 수학적인 지식 없이 준비했으니까 아이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 캐릭터를 조금 치워볼까요? 제 캐릭터 때문에 좀 가리시죠? 예.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최대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각각의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앞서 제가 분류하고 회귀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회귀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이제 저희가 그 독립변수가 뭐냐 하면 x를 얘기합니다. x는 뭐냐 하면 입력값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투입되는 값. 자,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예시를 든다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종속변수 y는 우리가 출력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알고 싶어하는 그 값, 초점을 맞춘 타겟 베리어블, 그러니까 타겟 값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y에 해당이 됩니다. 그 수학에서는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릴레이션십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면 자, 이때 담배를 많이 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때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는 담배를 많이 핀다, 즉 담배잖아요. 담배 개수잖아요. 자, 그다음에 종속변수는 우리가 아웃컴, 예를 들면 결과라고 한다면 이때는 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실제로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을 조사해서 암에 많이 걸렸는지를 조사하면 되잖아요.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모델이 회계입니다. 자, 가장 쉽게 보시면 여기 그래프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지금 보이시죠? 세 가지 지금 라인을 그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선을 지금 그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직선의 파란색은 폐암 환자고 빨간색은 암이 안 걸린 사람들이고 요 y 값은 예를 들면 흡연의 양이라고 가정한다면 흡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폐암 환자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선을 이렇게 라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라인을 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리니어 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직선으로 그은 걸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직선이 아니라 복잡한 모델이라면 우리가 이
저기 곡선의 형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직선으로 사실은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울기를 조절한다는 건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어떻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요 최적의 요 구분선을 지금 찾는 거죠. 예, 그런데 때로는 이게 구분선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곡선의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넌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비선형 모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아이고. 그 다음에 회계하고 분류의 차이점은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꼭 쳐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분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서 제가 대부분의 값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핵심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핵심 단어만 얘기하면 클래스, 그러니까 뭐 카테고리에 이제 저희가 구분하는, 매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우리가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이냐 아니냐, 뭐 암이면 암 1기, 2기, 3기, 4기 중에 어디에 분류되느냐, 해당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출력되는 매핑,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 넣었을 때 이 데이터가 앞으로 이 어느 이 연속형 값에 속할 것이냐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담배를 10개 피를 피면 제 혈당이 뭐 예를 들면 혈당이라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혈압이라고 할게요. 그냥 혈압. 그러면 120 이상이면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담배를 몇 개 피면 내 혈압이 수치가 몇이 나올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걸 우리가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류는 이상값,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0, 1, 2 뭐 이런 어떤 분류 값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회계 같은 경우는 연속형 값,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값으로 쭉 들어갑니다. 자, 무제한의 값이죠. 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측된 데이터의 특성은 이거는 비정렬 값이고요. 회계는 정렬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분류는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액큐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분류 정확도. 예를 들면 뭐 저기 질병이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질병인 사람이 질병으로 얼마큼 정확하게 예측되었느냐, 정상인 사람이 정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되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자, 회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속형 값이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값에 맞냐 안 맞냐 그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근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차를 측정하는 거예요. 회계 같은 경우는. 자, 분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일치도 값을 보는 거고요. 자, 나머지 한번 밑줄 쭉 보시고요. 자, 알고리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의사결정 트리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류에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이런 회계 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선형 회계 모델 이런 것들은 회계 모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요 분류냐 회계냐에 따라서 사실은 러지스틱 회계도 무조건 분류 모델만은 아니에요. 러지스틱 회계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분류 값이 더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요. 데이터나 이런 분석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정확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사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 뭐 스팸 이메일을 식별한다든지 음성 인식, 그러니까 스팸이냐 아니냐, 내 목소리냐 아니냐, 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적용 사례는. 그다음에 회계는 보시면 자, 날씨가 이제 어떻게 예측이 될 거냐, 앞으로 다가올 거에.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연속형 값을 예측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유형을 지금부터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가 아니라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예, 잘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 유형에서 우선 지금 이건 분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는 분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꼭 분류라고 밑에 써주세요. 지금 판소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K 최근접 이웃,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스포트 팩터 머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스 모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류 모델에 좀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쳐주십시오. 자,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들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계속 알고리즘을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들은 리그레이션, 회귀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이것도 랜덤 포레스트 사실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는 앙셈블 모델, 언셈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언셈블 모델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배깅, 부스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또 오늘 하루 안에 못 끝내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회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마 의사결정 트리까지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먼저 의사결정 트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일 간단해요. 우리가 얘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분류하고 회귀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디시전 트리는 반드시 분류 모델만 있는 건 아니고요. 회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분류랑 회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오래전 모델이긴 합니다만 칼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CART라고 하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분류하고 회귀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스무고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무고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요 트리 형태가 보시면 사실 이 틀이 피라미드처럼 생겼지만 얘를 뒤집어 놓으면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고 부릅니다.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릅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요 하나하나의 이 동그란 모양을 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페어런트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 노드로부터 이렇게 자식 노드, 칠드런 노드가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분지가 되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 DEF는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터미널 노드라고 불러요. 터미널 노드. 제일 마지막 노드, 끝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예를 들면 옆에 보시면 자, 이 조금 더 실제 모양이랑 더 가까운데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우측에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제 데이터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 타이타닉 데이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보시면 타이타닉 그 생존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존자냐 사망자냐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다면 자,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들어간 거 남자냐, 그래서 yes or no로 했을 때 예라고 하면 자, 그러면 만약에 여자라면 생존을 하는 거죠. 생존 확률이 높죠. 한 36% 생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남자면서 그러면 나이가 9.5세보다 많았냐 적었냐. 그래서 만약에 9.5세보다 많았다면 그러니까 좀 더 어른이라면 사망했지만 좀 더 어린 아이라면 남자아이라도 이런 생존 확률이 높았죠. 그 다음 아니오로 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객실 등급이에요. 객실 등급을 통해서 2.5등급 이상이니까 뭐 2등급 이상 2등급은 뭔가 주로 3등급 표를 가지고 있는 객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 예라고 하면 사망했고요. 만약에 3등급보다 좀 더 상위 등급의 이 티켓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생존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런 하나의 도식화 비주얼레이션 하나의 도식화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사결정 트리들의 문제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쓰는데 또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설명 가능성을 또 이제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또 이런 하이브리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단일 모델, 싱글 모델로는 잘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이게 트리의 취약점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인 게 어떤 질문을 가장 최상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패스웨이가 달라져요. 경로가 지금 보시면
타이타닉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남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미 지금 절반이 분류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남자인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일 처음에 오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스무고개 게임 같은 거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이게 빨간색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보통은 뭐 사과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이 안에 있는 뭐 물체가 무생물인가요? 생물인가? 이런 걸로 먼저 물어보죠.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범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에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에 필요한 이 성능을 파악하는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엔트로피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 인덱스라는 모델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